천룡팔부 27권입니다. 파랑육합 유화독전의 천산동모 천인역, 북명진기의 무해자 구백인역, 소무상공의 이추수 구백인역. 이 세 사람은 모두 소요파의 일대 제자였으며 소요파의 창시자 소요자에게 하나씩의 절기만을 전수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소요파의 내공은 불로불사를 가능케 하였으니 어쩌면 소요파의 창시자 소요자는 어딘가에서 정체를 숨긴 채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현자는 더 이상 곤장을 맞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어떤 이들은 이만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남은 곤장은 차후 몸이 좀 회복된 이후에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서비랑은 차라리 자신이 대신 맡겠다고 했고 말이죠. 허나 현자는 무림의 태산북두 소림사 방장이었습니다. 비록 목소리의 힘은 하나도 없었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집행하라는 말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160대의 곤장이 넘어가자 현자의 등 살가죽은 전부 짓이겨져 이제 척추마저 드러났습니다. 이 순간 소림사에는 그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그저 곤장이 등에 내려칠 때 발생하는 마찰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총 330대의 곤장이 끝났습니다. 현자는 계속 엎드린 채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허죽과 서비랑이 부르짖으며 현자에게 달려갔죠. 즉시 허죽이 응우한 내공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현자의 목숨은 이미 사선을 넘은 듯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가 나직히 말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처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결국 소림사의 방장도 한 사람의 남자였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자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서비랑과 허죽은 크게 오열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를 지켜본 군웅들은 현자가 끝까지 광명정대함을 잃지 않고 영웅의 기계를 보여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비랑이 자신의 심장에 칼을 이렇게 깊게 찔러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대의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소요파의 의술이었지만 심장에 칼자루만 남을 정도로 이렇게 깊이 찌른 형세에는 소생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졸간의 허죽은 친부모 두 분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여 이렇게 부모님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허죽이었습니다. 한편 모형박은 최대의 내력으로 내달리고 있음에도 소원상과는 거리가 계속 유지되는 정도였고 소봉에게는 곧 잡히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장경각이라는 한 사찰로 들어갔고 따라서 들어간 소원상과 소봉은 즉시 출구와 창문을 막았었으니 모형박은 이제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형박은 이 소씨 부자에게 해침을 당할 일만 남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찰로 또 한 명의 고수가 들어왔으니 바로 모형박과 오랜 버친 구마지였습니다. 하여 이런 형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소봉 800인역, 소원산 600인역 대 구마지 700인역, 모형박 600인역. 아직까진 소씨 부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인역 모형박까지 오게 되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뚱맞게도 모형박이 이런 제안을 걸어왔습니다. 우선 자신은 오늘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연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결국 전쟁밖에 없다면서 요 나라를 일으켜 송나라로 쳐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토본서와 대리도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했으며 하여 모두가 다 같이 송나라를 쪼개서 나눠 갖자는 거였습니다. 막상 제안을 들어보니 요 나라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기도 했으니 소원산도 어찌할지를 몰라 소봉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친의 목숨값을 흥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했으며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란 결국 양쪽 모두가 처참한 희생이 발생하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맞다며 소원산이 먼저 모형박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때 소원산과 모형박의 무공은 사조용전 천하오졸급이었으며 또 마치 구양봉과 홍칠공의 싸움처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불리가 없는 전투는 계속됐고
누군가 참견하지 않는다면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소림사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늙은 잡부승 한 명이 다가와서는 순식간에 서로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아 보였고 그저 이 노승이 발산한 기경이 신비로울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현존하는 천하제일의 고수들이었지만 그 어떤 연유도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노인을 무명승이라 했으며 쌍아TV에서는 이 노인을 소요파를 창시한 소여자일 거라 감히 추측해보겠습니다. 이 노승은 모형박가 소원산이 30년 전부터 소림사에 숨어서 소림 72절기를 훔쳐 배운 일도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형박가 소원산은 이 노승의 신통력에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즉 자신들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어떤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구마지가 유탄지에게 역근경을 빼앗아 연마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림사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마지는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라 생각한 바 이 노승에게 아무도 모르게 살상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승의 기경은 마치 보호막 같았기에 암습 공격이 기경에 닿자마자 사르륵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까? 일이 되자 당장은 별다른 수가 없게 되었고 하여 모용복은 아비 모용박을 우선 집으로 모셔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봉은 모용박을 이대로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엄청난 내력을 담아서 무서운 일장을 날렸습니다. 모용복이 급하게 두전성이로 막아보려 했지만 감당조차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어라? 또다시 노승의 기경이 소봉과 모용복을 갈라서게 했고 이 두 사람을 마치 가벼운 물체 마냥 다루는 거였습니다. 소봉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인물이라 이 노승의 신통력에 탐복하며 자신의 무례를 용서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원사는 오늘 반드시 모용박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고 노승은 알겠다고 말한 뒤 느릿느릿 모용박에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모용박 앞에 나타났고 그대로 정수리를 살짝 내리치자 그대로 모용박이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고는 소원산에게 이제 평생의 한이 풀리셨소 라고 했습니다. 소원사는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노승이 자신을 대신하여 모용박을 죽여준 것은 맞지만 전혀 통쾌하지 않았으며 또 조금의 원한도 이젠 남아있지 않았으니 노승이 또 말하길 모용박이 죽었으니 이제 모용 가문에서 복수를 할 차례일 터. 그러곤 이번엔 소원산의 정수리에 일장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소봉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천생신무의 위력을 전부 끌어모아 강룡 18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노승의 일장이 소원산의 정수리에 먼저 도착하였으니 뒤늦게라도 소봉의 웅후한 장력이 노승의 가슴팍에 적중되었고 순간 우지끈 소리가 났으니 분명 늑골이 아작났음이 확실했습니다. 하여 노승도 이렇게 선열 한 모금을 뿜어냈죠. 그러나 소원사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을 노승이 죽은 모형박과 소원산을 데리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 사이에 부상이 다 치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소봉은 다시 손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봉의 이 가공할 만한 장풍은 그 누구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지경이었고 소봉 역시 아무리 이 노승이라고 해도 살아남지 못함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적중되긴 했지만 노승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두 사람을 든 채 그대로 허공을 날다시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멀어져가는 속도마저 믿겨지지 않는 정도였으니 소봉과 모용복이 미친 듯 쫓아갔지만 까마득히 멀어져만 갈 뿐이었죠. 이 노승의 경공수는 우리 쪽 남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경험한 바가 있는 허공답보였으니까요. 노승은 한참을 날아가서는 한적한 들판 위에 모형박과 소원산의 시체를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체에 내경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한참 뒤에야 수봉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노승은 혈맥을 다시 살리는 거라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모형복들도 이곳에 도착했으며 노승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내경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모형박과 소원산의 머리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젠 미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끝내 두 사람은 눈까지 떴으며 혈색마저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소시주, 그대는 아직도 복수를 하고 싶소? 제가 더 크온데 무슨 복수이옵니까? 모영시주, 그대는 아직도 연나라에 미련이 있소? 설사 연나라가 세워진들 덧없음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이로부터 모형박과 소원사는 노승을 따라 소림사로 출가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모형박과 소원사는 출가 전 과거를 전부 지운 채 오로지 노승 밑에서 불문만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다 했으니 하여 자식들과도 모든 인연을 끊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때였습니다. 마침 다네가 이곳에 당도하였는데 느닷없이 다네에게 공격해오는 구마지였습니다. 이는 벼랑간의 공격인지라 그대로 화염도가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네는 의식을 잃어버렸으니 노승은 그런 구마지에게 다시 기경을 발산하였고 그대로 기경에 밀려 저 멀리까지 날아가 버린 구마지였습니다. 구마지도 이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노승은 자신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마치 신선 같은 존재라고요. 하여 그대로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노승의 무공은 1500인력이었습니다. 다네는 소봉이 재빠른 응급조치가 있어서 곧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소봉의 양부모님이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등장한 종룡이 다네를 간호해주고 있었으니 실은 종룡도 모관청처럼 다네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하여 무작정 다네를 찾아 강호를 떠돌다가 우연히 이 집에 들렸는데 이 집에 다네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종룡도 단종순이 간보보와 내통하여 낳은 딸로 즉 모관청처럼 다네와는 배다른 남매였습니다. 이 사실을 종룡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고요. 마침 소봉과 허죽 그리고 허죽의 넷쌍둥이 부하들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허죽이 다네의 맥을 짚어보더니 벌써 부상이 거의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네의 내공이 지극히 높았기에 얕은 부상으로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으로 눈이 먼 아자와 소봉에게 두 다리가 부러진 유탄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탄지는 개방에서 쫓겨나 백수의 신세가 되었고 아자는 자신의 말이면 뭐든 따라주는 유탄지를 곁에 두며 계속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자의 난폭함에 약간의 소동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두가 이 집에서 재회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하고 공주가 남편감을 강호의 영웅들을 초청해 그 중에서 뽑는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제각기의 심정으로 서하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허죽은 서하국 얼음창고의 연인 몽골을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다네는 모형복도 서하국에 갔다는 소리에 자연히 왕후원도 같이 있겠지 싶어 서하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소봉은 의형제들과 술을 마실 때가 제일 행복했으니 한동안 같이 있기로 하였고 말이죠. 역시 아자도 소봉을 따르기로 했으니 그럼 아자의 별책부록 유탄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하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을 입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하국의 부마 후보들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모양이었죠. 이제들은 그 누구든 들어오려 하면 무참히 사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이 문지기들에게 덤벼들었고 꽤나 실력이 좋기도 하여 문지기들의 커다란 철퇴를 쉽게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하여 모두가 잘한다며 갈채를 보내는데 어라 너무나 이쁜 여자이지 뭡니까? 그런데 다네는 이 예쁜 여자를 보더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다네 앞에서 우통을 벗어제끼던 모관청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천연팔부 27권이 끝났습니다.